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중은행들이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 실소유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 규제 후폭풍과 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건대 부동산 금융학과 정재우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병문 대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소설 메밀꽃 필미렵의 배경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이효석 문학의 좌치를 따라가보고 맛있는 메밀 요리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코로나로 계속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많이 지치죠. 그래도 이런 뉴스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된 아기가 이제 어머니와 의료진의 진심 어린 간호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아기가 방에 들어오는 간호사를 반깁니다. 생후 13개월 된 A양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7일.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어머니도 함께 입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놀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한편 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실 환경을 마치 놀이방처럼 바꿨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침대 생활보다는 낙상의 위험성이 없는 바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닥으로 내려서 행여나 아이가 기어다니며 오염된 곳을 만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소독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관심을 아는지 처음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을 무서워했던 아이도 나중에는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와 의료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지난 6일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심한 관심에 고맙다는 어머니와 오히려 코로나19를 이겨내줘서 고맙다는 의료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굉장히 모두들 지쳐하는데 훈훈한 소식, 참 기분도 참 맑아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하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태어난 지도 벌써 이제 3주가 넘었는데 아기는 네.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었던 어머니의 경우도요. 이제 지금 뭐 심리적인 불안 같은 것도 다 이제 뭐 해소가 됐고 이제 건강하게 모녀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된 건가요? 예, 사실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좀 안전하게 피신시키고자 친정이었었던 대전으로 잠시 내려왔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사이 이제 대전에 내려와 있는 사이에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확진이 됐었던 상태였었던 거죠. 네. 이 화면으로 봐도 이 병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안온하게 꾸몄던데 원래 저 병실을 꾸민 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뭐 각종 의료 장비며 그렇게 네. 차가워 보이는 침대들로 이루어진 그런 음악 병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 병동인데 이제 각종 장비들 같은 것들을 좀 치우고 또 아이가 네. 손에 만지면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치워내서 바닥에는 이제 폭신한 그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 네. 위에 이불을 깔아서 아이가 마치 놀이방에서 노는 것처럼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악 병동이었는데 아이를 위해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이제 꾸민 거군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편하게. 근데 뭐 사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을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또 반가워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가 처음에 뭐 열도 나면서 아프기도 했고 또 낯선 환경에 오면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성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더욱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뭐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그 방호복이 사람 같지가 않다 보니까 더욱 더 그랬을 텐데 나중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투명 유리문 앞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반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투명색 문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의료진들이 있는 공간이 보였는데 이제 그 투명한 문 사이로 이렇게 뭐 방긋 웃으면서 의료진들을 기다리기도 했다는데 간호사분들께서도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소식이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많은 곳에서 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왔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대전의 훈훈한 소식이 바다 예. 건너 제주도까지 진심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그룹을 아미라고 하죠. 제주도의 아미분들이 이 건양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간식들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제주도 특산물인 뭐 이렇게 뭐 감귤 과자라던가 이렇게 뭐 자색 고구마 과자 뭐 이런 네. 것들을 보내면서 이제 뭐 워낙 지치던 시기에 이런 덕분에 되게 훈훈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보냈고 의료진들은 이런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응대를 해준 것들이 몸둘 바 모르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 열악한 지금 상황이고 또 일은 점점점 늘어나고 예. 또 4차 대유행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조금 이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취재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4단계 유행 때문에 더욱더 지쳐가는 마음, 백신과 치료제만큼이나 이런 따뜻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올여름 정말 더웠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분들께 에어컨을 달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자비로 설치한 에어컨에 전기요금을 부과한 아파트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자 무거운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비실 앞으로 온 관리비 명세서 경비실 내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요금을 내라는 겁니다. 별도로 설치한 계량기에서 측정된 경비실 4곳의 전기요금 15만 원가량이 경비원 8명에게 청구됐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이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해준 것과 달리 이곳은 전혀 지원이 없자 폭염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스스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전기요금까지 내라는 통보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의 불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리사무소 측은 2년 전 경비원들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 부담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는 부담하지 않았는데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해 이번엔 부과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우리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했는데 사실 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왕왕 아파트 경비실 경비원분들이 너무 어려운 그 폭염 속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다 보니까 몇몇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그런 훈훈한 소식들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아니 설치를 못해 줄 망정 경비원들이 자비로 설치한 이 에어컨에다 전기료를 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에어컨 요금만 똑 떼내서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취재하면서 사실은 뭐 노동단체나 대전시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 도덕적인 비난을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에어컨 비용만 따로 받아낼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근데 이 경비실, 이 에어컨 비용을 따로 받아내기 위해서 에어컨 옆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잔인한 게 네. 에어컨 옆 실내 공간에 이 계량기가 있다 보니까 경비원분들께서는 이 에어컨을 틀 때마다 이 계량기가 하나씩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이제 자기가 내야 될 때 그 느꼈었던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착잡했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전기료를 내라는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알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예,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네. 사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그런 비판과 비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입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리비에 공용전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공용전기비에는 당연히 경비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전기들이 다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지 에어컨 비용만 또 떼서 이거를 그 경비원분들이 부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입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이 같은 결정을 누가 했냐? 바로 일부 입주자 대표들이었습니다. 었는데요. 이제 입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대표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었고 이에 이제
이렇게 이번에 부과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일반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굉장히 그런 큰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지금 동대표 해임 추진 설문조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화가 났어요. 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뭐 브랜드 가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명성에 예. 누를 끼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그죠? 부끄럽죠. 근데 도대체 전기료가 얼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봅니까? 세대별로 좀 나눠보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이게 한 4개 경비실에서 총 합쳐서 15만 원 가량입니다. 이게 경비실이 한 평단지의 굉장히 좁은 네. 공간인데 이 경비실이 야외 주차장 옆에 있기도 하고 또 좁은 공간에 그 CCTV 모니터 등에서 열기 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얼마 안 나오겠거니 싶겠지만은 그래도 한 3, 4만 원 정도는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15만 원 가량을 4개 경비실에서 2교대로 근무하시는 총 8분이 분담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걸 아파트 세대 주민분들께서 분담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약 300원 꼴입니다. 300원? 예, 뭐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전 둔산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아파트입니까? 뭐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대전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뭐 집값이 사실 뭐 이런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30평 정도의 6억 7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이 300원을 부담하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것이죠. 네. 세대당 한 300원 남짓 예. 그 부담인데 아마 경비원 분들도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부담이 어려워서 뭐 못 내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대한 이런 일종의 갑질, 예. 그런 열악한 근로 환경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동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도 공분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파장도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일을 알아보라고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도 나설 것도 없이 이게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뭐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긴급하게 다음 주 월요일 네. 열리게 됩니다. 뭐 저희 시선 본방송 기준으로 내일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긴급 안건으로 에어컨 요금 부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에어컨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셨던 경비원들에 대해서 지금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회의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부과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 길목인데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할 시기죠. 네, 오늘 그렇죠. 뉴스보다 맛집은 어디로 떠납니까? 자, 오늘은 3년 전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곳. 그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해발 600m, 700m 고지 가을령의 1번지. 바로 강원도 평창입니다. 아, 평창. 네. 아,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여기가 저기 드라마 도깨비 한 장면 같은데. 예, 그죠? 맞죠. 네네. 그 메밀밭 위에 남녀 주인공이 서 있죠. 네. 저 그것이 바로 이제 메밀밭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뉴스 맛집에서 왜 메밀밭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도깨비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메밀묵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 귀신은 뭐 몸에 사람에 안 좋겠지만 예. 도깨비는 왜 또 복을 또 갖다 준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 도깨비에서 메밀꽃 또 메밀밭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메밀꽃 모양이 참 그림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밀로 유명한 곳이 바로 강원도 평창, 평창. 또 봉평이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사진이 이제 저 메밀밭의 풍경인데요. 그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죠. 네. 네, 눈이 부실 정도로. 예. 네. 자, 저 사진은 이제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작가의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모밀꽃 필무렵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예. 강원도 평창이 메밀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소설 때문인데,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메밀꽃 필무렵. 메밀꽃 필 무렵. 네네. 그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 저 사진이 1932년도 조광의 그 메밀꽃 필묘로 처음 발표됐던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셨죠? 그럼요. 네. 그렇죠. 예. 그 봉평시장을 오가는 그 장돌배기 허생원이 네. 그 봉평시장 인근에 사는 성신의 처녀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이야기. 그리고 이제 허생원은 시장을 다니면서 그 첫사랑의 저 처녀를 잊지 못하고 평생 간직했다는 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죠.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 사진은 이제 네. 그 이호석 작가의 생전의 모습인데요. 생전 모습이죠. 네, 커피하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모던보이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일제강점기 때 모던보이의 모습.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호석 작가의 작품은 그 단편보다는 장편보다는 단편이 좀 많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시처럼 네. 아주 아름다운 산문이 가슴에 와닿죠. 네. 아마 특히 메밀꽃 필물에 보면은 그 밤 풍경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한국 문학사상 아주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작품을 읽으면서 네. 그 소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을 뿌려 놓은 듯. 그거 보고서 네. 숨이 막힐 인간으로 어떻게 지경이다. 저렇게 표현할 수 뭐 있을까? 이런, 뭐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다음 사진, 저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요? 예. 저 사진은 예. 이 1972년도에 문학사상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메밀꽃 필모로에서 나왔던 허생원 예. 그리고 성서방네 처녀 이야기 그것이 사실 가능성이 높다. 사실 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이야기입니다. 높다고요? 그 허생원이 자주 갔던 그 봉평시장 근처의 춘주집 예. 그리고 첫사랑을 이루었던 물레방아 네. 그것도 사실 존재한다. 그것을 이제 동아일보에서 인용해서 보도했던 것인데요. 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호석 작가가 네. 이 메밀꽃 필물의 주인공 허생원을 연상할 때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풀어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가 그 생가 주변을 가보니까 네. 메밀꽃이 상당히 흐드러지게 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호석 작가를 추억하면서 메밀밭도 걸어보고 봉평의 진미, 메밀 요리까지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기진입니다. 선생님은 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선생님 작품을 평상시에도 제가 좀 좋아했는데 선생님 이제서야 뵙네요. 요즘 코로나라 저는 마스크 썼는데 선생님 마스크 안 쓰셨네요. 시청자 여러분, 바로 메밀꽃 필무렵의 이호석 선생님이십니다. 이호석 문학관은 작가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한국인의 필독서로 사랑받아온 메밀꽃 필무렵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울리게 했던 그 문장. 문학관을 나오면 이호석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요. 앞마당에는 작품에 묘사된 그대로 아름다운 메밀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번에 메밀꽃 필 무렵을 4번이나 읽으셨다면서요. 네, 오기 전에 읽었죠. 예.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의 결론은 뭔가요? 결론요? 그 허생원이 결국에는 동의를 아들 일로 와봐요. 일로 와보라고. 아니, 왜? 그때도 그랬고 어려운 건 안 묻기로 했잖아요, 진짜. 결론은 아들 맞아요? 그거 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질문하고 혹시 배고프세요? 내가 다시 사줄게. 진짜? 지금 한 거는 나 무식한 채 하니까 잘라.
효성문화마를 뒤로하고 봉평의 매물 메밀을 맛보러 갑니다. 여기가 강원도 평창 봉평이에요. 대전에서 영동고속도로 탁탁 타고 평창으로 내리니까 거기부터 이제 막 순메밀이냐 메밀. 부동산 중개업소도 메밀이라는 이름 들어가고 편의점도 메밀, 뭐 가게도 메밀. 아 그리고 보니까 좀 아까 보셨죠? 메밀 그 밭. 여기 보니까 여기도 메밀. 와 전부 메밀. 야 진짜 봉평은 메밀의 고장이네요. 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시킨 거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봉평에서 드디어 봉평 제대로 된 메밀을 먹습니다. 메밀요리를. 이게 전병. 아이고 예쁘게도 담겨져 있네. 요게 제가 시킨 게 비빔. 자 나왔는데요.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메밀국을 보니까 이 감독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음악도 있고 또 드라마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거 좀 틀어주세요. 네? 그 음악 틀어요? 지금 나갑니까? 자, 이 메밀묵 혹시 그 메밀묵을 이게 도깨비가 좋아하는 걸 아세요? 도깨비가 우리 민속 신앙이나 민담 보면은 도깨비가요 가장 좋아하는 게 메밀묵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 이 메밀묵을 받쳐서 놓으면은 귀신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메밀묵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방법. 저는 아무 양념도 없이 그대로 100% 순수 휘어 묵. 이거 단숨에 입안 가득하게 그 메밀의 구수한 향 이게 확 퍼지는데? 이게 방송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이거 방송 안 해도 되니까 임필이 감동이야 감동. 입안에 확 퍼지는 게 코로도 지금 느낄 수 있고 대전에서 온 보람이 있네요. 자, 그다음 요거 먹어야죠. 이게 제가 왜 이 메밀 비빔국수 시켰는데요. 따로 이걸 달라고 했냐면 저는 한 번 시켜서 두 종류의 음식을 먹어봐요. 자, 좀 뻑뻑하니까 살짝 육수를 부어서 해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적당량 딱 넣잖아요. 그럼 이게 물막국수, 비빔막국수를 2번에 걸쳐서 2가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 양념도 하지 않고 그냥 먹어볼게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진짜 살아있구나. 원래 메밀은 그 강원도에서 유명한 이유가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잘 자라거든요. 메밀이. 그리고 이 수확을
늦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이제 메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박국수를. 이 얇은 면에 소스가 양념이 골고루 박혀있어서 먹기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막국수의 아주 정통적인 그 맛을 느끼게 되네. 깔끔하게 이제 메밀 물국수, 메밀 물국수. 사골냉면 할 때 쓰는 육수 맛, 그 맛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지역에 생산된 이 면을 먹을 때 왜 이렇게 끝에까지 다 먹잖아요. 면치기라고, 면치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끊어 먹다 보면 바닥에 막 이렇게 쫄먹게 남는 거 있잖아. 그거 먹기가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쭉 해서 다 끝까지 먹으면 나중에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메밀 전병. 아, 그렇구나. 당면하고 김치. 현지에서 먹는 음식이 다 맛있죠, 뭐. 전병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 김치가 좀 강하긴 하네. 강하게서 요거를 난 김치보다는 물을 은은하게 볶아가지고 이 메밀로 이렇게 메밀전으로 싸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먹을만 하고요. 그런데 워낙 이놈이 압권이네. 진짜, 야, 너는 진짜 이거에 보면 너도 훌륭해. 근데 이거에 치여가지고, 아,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도깨비를 생각하면서 또 한 입. 사장님, 이거 포장돼요? 싸가지고 와야 되겠어, 대전 갈 때. 소금처럼 흙 뿌려진 메밀꽃 사이로 문학의 향기가 흐르고 도깨비도 흘릴 만큼 진짜 백이 참맛의 메밀묵까지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곳은 봉평입니다. 저희 강원도 가면 뭐 자주 먹긴 하지만, 자, 도깨비도 반한다는 메밀 요리, 이 본고장의 맛은 좀 뭔가 다른가요? 거기는 이제 100% 메밀묵이 있고요. 네. 메밀면도 있는데 그 정말로 구수하고 메밀맛 있지 않습니까? 예, 구수하고 담백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입에 씹히는 그런 맛도 네.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메밀이라 하면 뭐 모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바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또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 모밀이나 메밀이나. 원래는 이제 예. 그 늦가을에 수확을 해서 네. 추울 때 이제 먹는 게 메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저장량이 워낙 뛰어나니까 여름에 많이 먹는데 예. 특히 8월에 먹을 때는 소바라는 것은 일본 말이니까 네. 메밀이라고 그냥 불렀으면 메밀. 좋겠습니다. 아, 예.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죠.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 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도쿄올림픽의 열기가 이제 패럴림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막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다라는 주제로 도쿄 패럴림픽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14개 종목에 총 158명이 출전하는데 우리 충청 지역 선수들도 양궁과 육상 등 다양한 종목에 참가합니다. 특히 2012 런던 패럴림픽 보치아 금메달리스트 충남도청 소속 최혜진 선수가 다시 한번 금빛 투구를 위해서 도전하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올림픽만큼이나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꾼들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있네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경기 일정 확인했습니다. 또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 기대할게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선수단의 도전과 감동이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물에 잠긴 자동차와 무너진 도로들. 이번 주 우리나라를 강타한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남긴 흔적들인데요.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지만 태풍의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충청 지역 곳곳에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태풍 피해가 있었고 논산, 공주 등에는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들이 심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도 안타까운 마음 가득한데요. 폭염에 장마, 태풍까지 재해가 끊이질 않네요. 올겨울에는 폭설이 올까 봐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어떻게 한 번을 그냥 안 지나갑니까? 피해 복구가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지만 머지않아 또 13호 태풍 꼰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태풍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백화점이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7일 개장했습니다. 25일 사전 오픈 때부터 백화점에 입장하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을 보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쇼핑시설 외에도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화점에 몰려든 인파로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어떨까요? 대전은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데 몰려든 인파의 환영보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저는 쇼핑보다 문화공간들이 기대되네요. 아이들 데리고 아쿠아리움 나들이 조심히 다녀와야겠어요. 하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려서 과학 수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방역수칙 지키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및 전세 대출을 중단하면서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과연 이 정책이 효과는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건대 부동산 금융학과 정재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병문 대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NH농협은행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시중은행들이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금리까지 이제 0.25% 인상한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뭐 기금 고갈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이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가 1,700조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1,000조 넘으면서 뭐 굉장히 큰 어떤 가계부채 규모라고 했는데 벌써 1,700조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가계 부실의 문제입니다. 가계 대출에 대한 부실 문제.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게 이제 그 대출 비율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이제 그 대출 총량제를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몇 개 은행들이 이제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이제 대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동성 과잉 문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2%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가계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도 한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단행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논의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대출 총량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장기 불황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함으로 이제 거품이 발생됐다가 1950년대 초에 정부의 정책에 일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에 대출 총량제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뒤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출 총량제 규제가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은행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 은행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지만 또 자세히 어쨌든 들어보죠. 그러한 그 원인에 의해서 이런 그 대출 총량제 개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네. 그에 따르는 그런 대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지금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이제 금융 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타격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세상을 내다볼 수 완벽하게 내다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일부 은행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은행으로 이런 내용들이 확대가 되고 뭐 최근에도 이제 기준금리 다시 올리고 또 추가적으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그 대출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금 융통에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어려움이 부동산 가격의 부정적 변수로 작동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순서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가격의 어떤 추세적 하락의 시작 지발점이냐 또는 가격 인하의 첫 단추를 꿰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대출 총량제가 일본 부동산 버블을 어떻게 보면 폭락시키는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유동성이 과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흘러갈 그러한 투자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부동산 시장 가격도 올라가고 또 그쪽에 자금들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대책에 대한 하나의 원인도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급등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가계 대출에 대한 그런 지금 이제 규제에 대한 강화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비록 이번에는 이제 0.25%포인트가 올라갔지만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격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신도시라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고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원래 초창기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예정돼 있던 그런 물량은 3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반기 후반 정도 되면은 그런 공급 물량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실제 입주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수요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충분히 존재할 것 같아요. 대출 막고 금리 올리고 공급량 늘리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 충분히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서민만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그 여러 채 집을 가진 투자자들이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실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의 여러 정책으로 막아놓은 상태인데 정작 집을 지금 사야 되는 서민들 이런 분들은 지금 대출을 다 막아버리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 유동성에 관련돼서는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빼고요. 가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시중에서의 자산의 어떤 증가의 원인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짐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시장에서 움직일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질 때 가장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예상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전세입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전하는 전세입자, 이쪽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전세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이 이중 구조 내지는 가격이 상승으로 인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좀 보고요. 기존의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규제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딛고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건덥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가격에 주는 영향은 지속성이 정책의 어떤 인하 금리 가격 인상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그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가격이 내려가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집을 당장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한테 이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장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정부가 어쨌든 당분간은 이런 정책 계속 쓰겠죠. 그럼 더 내놓을 카드들은 어떤 카드들이 좀 있을까요? 그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사실 제가 제시하면은 정부가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그런 대책 이상의 것을 내놓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내놓은 정책이 실제로 얼만큼 실행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억제, 이제 아까도 저희들이 이제 봤던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은 또 이제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놨지만은 약간 후퇴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확고한 대책에 대한 뭐랄까 추진력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 억제를 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했던 그러한 공급 물량들을 제대로만 공급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구조도 조금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워낙 전세 시장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 자체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제 월세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임대차 시장의 좀 구조를 좀 전세 월세로 좀 바꾸는 걸 검토를 해서 결국에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공공 임대 주택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대량으로 좀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 완화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요를 줄이고 공급량을 늘리고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저기 최근에 이제 통과된 통과된 건 아니고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법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이 이제 뭐 월세도 못 내고 영업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임대 계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게 임차인들한테 이런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인데요. 실제로 그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영역에 대한 것도 줄이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단계별로 해서 이제 집합 금지라든지 제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업의 피해를 보고 또 폐업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남아있는 그런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료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불해야죠. 그런데 이제 돼 있으니까.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현재 상황인데 폐업 신고만 해도 이제는 이제 임차료를 내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제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만 이제 3개월 이상 정부가 이제 이런 그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린 그러한 과정에서 폐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3개월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을 하면은 중도 해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그 법 자체가 통과가 되지를 못했기 네. 때문에 지금 아직 발효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로는 아마 다음 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미 폐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법 발효되기 이전에 이후에 폐업을 폐업을 신고를 해야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영업을 사실상 못해도 계속 월세를 내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법인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법인데 문제는 그럼 임대인들한테는 이거 악법 아닙니까? 사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약이 중단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애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네. 임차인이라는 법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의견을 먼저 좀 드리자면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그 묵시갱신, 다시 말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한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신법에 이번에 개정 예고된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3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고 있는데 그 통지된 내용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 최초의 임대차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됐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차인의 경우는 사실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시설 투자 비용을 전액 회수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업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공무원 등 세종시에 이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특별 공급 혜택을 줬는데 이게 중단이 됐죠. 폐지가 되면서 일반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청약자의 85%가 이번에 분양을 해보니까 세종시가 아닌 다른 기타 지역 신청자였습니다. 사실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세종 시민들 기대가 좀 컸을 텐데 그만큼 실망도 컸겠죠. 허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구 공모를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그 규칙을 이제 일부 개정을 해서 특별 공급비 중에서 이제 공무원들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특별 공급을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삭제를 한 거죠. 폐지를 했죠. 한 거죠. 그래서 그 50%가 이제 일반 공급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세종 거주민들은 이번에 좀 주택을 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세종 거주민 특히 이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주는 이제 50%하고 세종시에 거주한 지 1년이 안 되는 분들하고 타 지역 합쳐서 이제 50%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타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당첨이 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주택자라든지 이제 특히 1주택자는 조건 부재만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급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열려나다 보니까 이제 세종 시민들에게 가는 기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경쟁률도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투기가 되지 않습니까? 투기까지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주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종시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종시는 우리만의 세종시가 아니고 전국의 어떤 그런 행정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러한 지역에서 와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충청권으로 정도만 이제 타 그러니까 세종시 지역으로 말고 대전, 충남 정도로 충청도로 한정할 것인가 또는 세종 거주민들이 주는 그런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세종시 분양 얘기 좀 나눴는데
지금 세종의사당 얘기 좀 해볼까 싶어요. 세종의사당이 이제 국회법 이제 근거로 세종의사당을 근거로 한 국회법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아마 다음 달 별일 없으면 아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종시 분양시장에 여전히 행정수도 이 기대치가 남아 있지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이제 세종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내용이 다행히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법사위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이게 국회의 어떤 그 주요 기능이 상임위에 좀 있고 또 그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되면 세종시 발전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종시 그럼 집값 또 올라갑니까? 이거? 아까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 청약이 갖는 세종시 어떤 행정수도의 성격이 기반하다 보니까 전국 청약 문제가 있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청약비율이 일부 조절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 청약이 좀 유지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지점들이 좀 있었던 거는 그런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자산증식 수단으로 이동했던 그런 불합리성에 대한 어떤 지적 또 그런 데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이슈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뭐 급격하게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의 어떤 조정 국면이 하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상승 국면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전은 지금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래 절벽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거래 매수세가 많이 꺾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전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거래량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통계를 보면은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된 건수하고 그리고 이제 2, 4분기에 거래된 건수를 비교해 보면은 양장 한 3.5% 정도 246건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전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월 들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을 정점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 이번에 나온 그런 대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올 하반기 후반부에 이제 그 입주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상승폭이 축소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역시 2, 4분기보다 더 감소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그 수요에 대한 그런 상당히 그 강력한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가격 상승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급등에 따른 그러한 좀 부담이 사실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이 원래 대전시가 발표했던 그런 계획량을 달성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은 저는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